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개발도상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거액을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환경 기준이 느슨해 공해 물질을 그대로 내뿜기 때문인데 공해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해 경전철을 달리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동할 때 에너지를 저장해 재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터널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머지않아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에 단 하나뿐인 위성인 달은 우리 태양계 전체 위성 중에서 5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인류는 50년 전부터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사이버 범죄 통로로 다크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돼 독재국가의 저항운동 등에 활용되지만 각종 범죄 매개체로 전락하면서 위험성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사이버 범죄 통로로 악용되는 다크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투자해 지은 개발도상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공해 물질을 그대로 내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환경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인데 국제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가 공해를 수출하고 수익을 올린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의 석탄 화력 발전소. 높은 굴뚝에서는 밤낮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국내 발전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엔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가 없습니다. 이 발전소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기준은 각각 227과 404 ppm으로 우리나라 기준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국내 공공기관 자금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지난 10년간 해외에 건설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20여 기. 투자 금액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환경 기준이 느슨한 개발도상국에 지어놓고 고농도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발전소 14곳에서 매년 31만 톤이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돼 3천여 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는 OECD 석탄화력 부문 양해 및 국제환경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석탄화력 발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은행들의 반응은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한 책임 방기이죠. 공공기관들의 무책임한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공해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기준인 시간당 평균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찬성했고 반대는 5%, 보통은 17%로 나타났습니다.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안 가운데 하나인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안에는 69%가 찬성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월 1,200원 인상되는 것에도 55.7%가 동의했습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15일 서울 사무소에서 데이터로 만드는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한 YTN 사이언스의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과 아주대 김서영 교수의 미세먼지와 위험 소통 등 미세먼지 데이터 우수 활용 사례 발표와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관 소통의 장을 확산하고 지원하여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민관이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금세기 말의 지구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대부분 소멸하고 한반도는 겨울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최악의 폭염과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 1년에 총 7개의 태풍 레스까지 열대 지역이 아닌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기상현상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법한 현상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이 불러온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80년 뒤인 금세기 말이 되면 더 암울한 상황이 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최대 5.2도 상승하고 강수량도 10%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온 상승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과거 RCP는 그 온실가스의 그 대기 중의 농도에 좀 중점을 두고서 경로를 산출한 반면에 최근에 바뀌게 된 SSP는 그런 RCP 시나리오에다 미래 사회 경제 모습에 따라서 과연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되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대부분 소멸하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섬 지역도 물에 잠기고 지형도 바뀌게 됩니다. 한반도는 대부분 겨울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여름이 길어지며 폭염과 폭우가 상시화하고 가뭄도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 일수나 아열대 일수가 발생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33도가 넘는 날이 지금 저희 한 7일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요. 네네. 근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게 만약에 60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났을 때는 지금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가속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실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국가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국가혁신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재 중장기적인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으로 발표할 인공지능 국가전략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AI 교육을 강화해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칩 등 기술 개발에 10년 동안 2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바이오 헬스, 지능형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5G와 같이 이제 개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이 국가 혁신, 경제 활성화, 사회 변혁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밤하늘에서 가장 큰 천체인 달을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부터는 실제로 가서 연구하고 탐사하는 대상이 됐는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 시간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최용준 박사와 함께 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퇴근할 때나 뭐 집에 갈 때 밤하늘에 달이 이쁘게 떠 있으면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작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큰 물체가 매일 지구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달이 어떤 것인지 박사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달은 지구의 하나뿐인 위성입니다. 예. 네,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죠. 예, 그런데 화성은 포보스와 데이모스 이렇게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목성은 79개, 토성은 82개, 그리고 천왕성은 27개, 해왕성은 1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달은 우리 태양계 전체 위성 중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인데요. 그런데 달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27% 정도이기 때문에 예. 행성 대비 위성의 크기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큽니다. 또 우리에게는 늘 한쪽만 보여주는 동주기 자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태양계 위성 중에서 불규칙하게 생긴 위성들 중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위성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달의 무게 중심도 지구 쪽으로 약간 쏠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시직경과 달의 시직경이 똑같기 때문에 네. 개기일식하고 월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는 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원 궤도로 네.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원 궤도로 돌 때 하필이면 가장 멀리 있을 때 예. 이럴 때 보름인 상태가 생기면 그러면 슈퍼문을 가장 가까울 때 네. 보게 되면 우리가 슈퍼문을 볼수 보게 있는 되는 거군요. 거죠. 예. 거리를 따지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LA까지 한 20번 정도 항복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밤하늘에 있는 가장 큰 천체죠. 예. 우리 달이. 이것을 보면서 농사를 위한 시간 기준으로 삼았고 또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전달해 왔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인류는 이 달을 눈으로만 보기만 했는데 네. 이제 한 50여 년 전부터는 실제로 착륙해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네. 네. 정말 우리가 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된 지가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달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가설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가설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구가 아주 큰 소용돌이 형태로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졌다는 동시 생성 가설과 네. 지구가 근처를 지나가는 달을 붙잡았다는 포획설 예. 그리고 또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분리설 그리고 외부의 어.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충돌설 여러 이런 가지가 있군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원시 지구의 화성만한 크기의 세이아라는 원시 달이 네. 약간 어긋나게 충돌하면서 원시 달의 핵과 또 지구의 핵이 하나로 합쳐지고 충돌 잔해들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걔네들이 뭉쳐져서 지금의 달이 되었다는 대충돌설이 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충돌 에너지가 너무 커서 주변에 있는 물질 대부분이 녹은 상태로 네. 물 없이 달이 뭉쳐지면서 마그마 상태로 식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달의 중심으로 가라앉고요. 가벼운 원소들은 점점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지요. 네. 그 표면은 아주 차가운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금방 노출되어서 빠르게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마그마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럴 때 달이 완전히 식기 전에 우리 태양계의 목성하고 토성 사이에 있는 많은 소행성들이 대거 태양계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네. 이때 달 표면에 있던 수많은 크레이터가 집중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가끔씩 꾸준히 태양계 소행성들이 충돌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집중도는 이때하고 비할 정도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달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행성이 충돌하면 그대로 이제 크레이터가 남게 되는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이런 말씀. 예. 자, 그럼 달의 구성 성분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달을 주의 깊게 좀 관찰해 보시면 네.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예. 있지만 예. 그리고 또 그 어두운 부분이 어떤 형상처럼 보여가지고 토끼나 뭐 이런 방아치고 것들 있다. 우리가 예.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달에는 물도 없고 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아폴로 우주인이 발자국이 찍어놓은 그 발자국이 아직까지도 있겠죠. 50년이 네. 지났지만 달의 바다는 사실 소행성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면서 초기에 그 표면에 있던 물질들이 다 뜯겨 나가고 마그마가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과 비슷하죠. 예. 그리고 또 밝은 지역은 주로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큰 바위부터 시작해서 작은 돌, 자갈, 모래 그리고 고온 입자까지 이렇게 작은
작은 입자들로 표면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고운 밀가루 같은 표토층이 점점 두꺼워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앞쪽은 젊은 마그마들이 많아서 예.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크레이트들이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달 뒷면 말씀하셨는데 네. 중국이 올해 1월에 창어 4호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달 뒷면에 대한 탐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네.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뒷면의 비밀도 하나씩 밝혀질지 저희가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구와 같이 달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원인이 뭘까요? 네. 아폴로 13호를 제외하고 예. 11호부터 17호까지 착륙선이 설치한 많은 관측 장비 중에 지진계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걸 이용해서 달의 지진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는 약 4 정도로 별로 크진 않는데요. 예. 달의 깊은 내부에서부터 오는 깊은 지진과 또 주변의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진, 그리고 또 인공적으로 달 착륙선들이 착륙할 때 만들어지는 그런 지진 등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었었습니다. 네. 예. 지구의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지진계 네트워크는 지구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이죠. 네. 그래서 달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문제는 달의 앞면에만 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 내부 구조까지 상세하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뭐 중국도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되는 달 탐사가 많잖아요. 또 어떤 비밀이 풀릴지 궁금하고요. 네. 자, 50여 년 전에 이 냉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좀 경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류는 달 탐사에 좀 목을 메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화성처럼 2, 3년에 한 번씩 꼭 때를 맞춰서 발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소행성이나 혜성처럼 정해진 시간에 발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별로 없는 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천체가 달이죠. 가깝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천체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 상대적으로 빨리 지구로 손쉽게 귀환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예. 달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관측 자료에 의하면 아까는 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랬는데 특정 지역에서 물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맞습니다. 또 표토를 활용하면 현지에서 뭔가 재료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 탐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성을 통해서 달의 극지역에 물이 유입되었을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달의 북극하고 남극에서 이런 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토에는 수십억 년 동안 태양에서부터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잘 활용하면 또 표토 안에는 규소질이라는 일정한 온도를 가열하면 세라믹으로 가공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건물을 짓기 위한 벽돌로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점들 때문에 달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달 식민지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관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대부분 다 극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 남아 있는 것은 방사선 피폭입니다. 지구는 자기장하고 그리고 또 오존층 두꺼운 대기들이 있어서 예.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들을 잘 막아주죠. 네. 그런데 달에는 그런 전체적인 자기장 그리고 또 대기층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또는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달의 지하 동굴로 이렇게 동굴에다가 기자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간헐적으로는 소행성 충돌에 의한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그렇지만 인류의 우주 탐사에 대한 노력은 계속 끝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참 나사가 이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아르테미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50년 전처럼 그 인류의 어떤 새 역사를 쓰게 될지 또 새로운 달의 비밀을 어떤 비밀을 연구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차 양자 협의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WTO 2차 양자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지 5주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보고 WTO 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토요일 양자 협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규제 조치 이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WTO 재판 절차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측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이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2차 협의에 나서는 일본 측 대표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기차나 지하철의 경우 보통 전선이나 전기 레일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마치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듯이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경전철을 달리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무선 충전 방식. 주로 가전기기에 쓰이던 이 기술이 이제는 기차에도 적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선 없이 전기를 공급해 시속 50km로 경전철을 운행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팀은 지면에 고주파를 내는 전기 공급 선로를 설치하고 차량 밑에는 전력을 모으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대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해 전기를 공급받는 동시에 남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선의 30% 정도만 전기 공급 선로를 설치해도 배터리로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가속 에너지를 무선급전으로 직접 받아서 쓰고 배터리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배터리 에너지가 거의 줄지 않고요. 왔다 갔다 계속 해도 에너지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제동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쓸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또 차량과 선로에 접촉이 없어 유지 보수가 쉽고 미세먼지 발생도 적습니다. 특히 지하철에 적용하면 열차 위 전선이 들어가는 공간을 없앨 수 있어 터널 건설비를 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선을 없애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철이라든가 터널을 건설할 때 건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의 어떤 사업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경전철을 이용해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뒤 오는 2022년에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에도 무선 전기 공급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술과 관련 없이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당뇨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비만을 유도한 쥐의 간 조직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혈액을 분석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 간의 신호전달 물질인 특정 유전자가 감소하면서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면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단백 물질이 간 안에서 최대 5배까지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 대사장애의 원인이 되는 특정 단백질 분비를 억제하면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여러모로 요긴한 게 영상 녹화 장치,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에는 영상을 저장하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찍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메모리 카드와 같은 기억 장치들은 용도에 따라 그 수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저장이 안 되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방송을 보다가 지나간 장면을 바로 되돌려보도록 한 타임머신 TV. TV를 켜둔 동안 녹화용 하드디스크가 썼다 지웠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느라 일찍 고장나기 일쑤여서 요즘엔 보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켜두게 되면 발열이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윤활유가 증발하게 되고 윤활유가 증발하게 되면 베어링이 또 잘못되고 베어링이 잘못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TV 제조사가 일일이 대응하는 거가 사실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사고 순간을 그대로 담아내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블랙박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블랙박스에는 SD 메모리를 많이 쓰는데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 넣을 때보다 블랙박스에선 훨씬 빨리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에서 3년 이상 쓰는 메모리가 블랙박스에선 1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품질 보증 기간도 대부분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메모리는 쓰고 지우는 하나의 사이클이 몇 번까지 될 수 있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기기와 달리 블랙박스는 거의 24시간 동작을 하다 보니 이 수명에 빨리 도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때문에 블랙박스는 수시로 메모리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운행을 많이 한다면 두세 달에 한 번쯤은 메모리 초기화, 즉 포맷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수명이 긴 메모리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로 쓰는 MLC 방식 메모리 대신 저렴한 TLC 방식 메모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수명이 10분의 1 수준이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두뇌 운동을 해야 기억력 감퇴나 치매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메모리는 쓰고 지우는 걸 반복하면 그만큼 빨리 노화된다는 걸 유념해야 뜻하지 않은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실험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은 랜덤 인터내셔널의 전시회로 관람객이 참여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64개의 작은 거울. 사람이 곁에 가면 일제히 그 사람을 향하고 발걸음에 맞춰 거울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작품을 보는 것과 동시에 작품으로부터 관찰당하는 느낌입니다. 벽에 걸린 200개의 거울 조각. 다가서면 파도치듯 일렁이고 거울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왜곡과 변형, 관람객에 건네는 언어와도 같습니다.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서 있으면 1분 만에 완성되는 관람객의 초상화, 움직임을 따라 걸어오는 빛, 벽면에 투영되는 그림자, 모두 인공 센서를 통해 구현되는 원리입니다. 실험적인 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아티스트 그룹 랜덤 인터내셔널 작품들입니다. 관람객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되는 즐거움이 있지만 살아있는 듯한 기계에 감시당하는 것 같은 현대인의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그 기계의 지배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또는 아니면 유한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기계가 전하는 강렬하면서도 순간적인 만남. 관람객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아직은 기계보다는 인간의 방점을 찍을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과 마약 밀매 등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다크웹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다크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다크웹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달 10월 16일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경찰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 공유 사이트 이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해서 수사 공조 결과를 중간 발표했는데
그 놀랍게도 운영자가 23살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올해 23살인 한국인 손모 씨가 네. 이 다크웹의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이제 검거된 사건입니다. 네. 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기존에 운영하던 사이트를 구입을 했어요. 예.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걸려서 한 2018년 3월까지 운영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크웹을 감시하던 미국 사법당국이 우연히 이 사이트가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요. 네. 이것을 한국 사법당국에 통보를 해서 운 좋게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입수한 이 서버 기록들을 한번 수도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를 펼쳐서 네. 38개 국가에서 약 337명을 검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중에서 223명은 한국인이었고요. 이 사이트의 대문을 보시면은 이제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라라는 공지가 떠 있는데요. 이게 성인이 아닌 포르노만 올리라. 영유아 대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업센 서버를 살펴봤더니 서버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한 8TB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 안에서 한 22만 개 정도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한 2~3살 영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굉장히 아동학대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중에서 한 40% 정도가 기존의 미국 사법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좀 새로운 영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영상에 나온 해당 아동들에 대한 이제 조사까지 들어왔었고요. 예. 현재 23명의 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이제 구출이 됐고 네. 나머지 아이들의 신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러한 사이트의 총 운영자가 한국인이다. 부끄러운 일인데 네. 아동 포르노의 경우 외국에서는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중형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운영자인 손모 씨 그리고 이용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적당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은 해외에 비해서는 이 형량이 좀 관대한 편이거든요. 관대하다. 예, 네. 똑같은 사건이었을 경우 아마 미국에서 이 판결 받았으면 종신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안에서 돈을 내고 이용하던 회원 숫자가 한 4,000명 정도가 넘었고요. 또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콘텐츠를 살 때 쓰라고 비트코인 지갑을 줍니다. 예. 근데 이 비트코인 지갑이 개설된 숫자를 살펴봤더니 한 120만 개가 개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다크웹 특성상 이들을 모두 파악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당초 그렇기 때문에 다크웹에 이런 사이트를 개설한 거고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만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잡힌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계속 조금씩 비트코인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좀 겨우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근데 이 운영자 손 씨 같은 경우는 그 1심에서는 처음에 무죄를 받았었어요. 무죄를. 나이가 어리니까요. 처음에 개설할 땐 19살이었고 예. 잡힐 때만 겨우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무죄를 받았고 이 2심에서도 이제 실형 1년 6개월 같은 경우를 겨우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번 달 출소 예정인데요. 이번 현재 달에요. 예, 미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송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다크웹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다크웹 용어가 좀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크웹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쓸 때 흔히 그 빙산에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맨 위에 떠 있는 부분들을 표면, 물 위에 나와 있다 그래서 표면웹,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딥웹, 그리고 맨 바닥에 있는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이제 다크웹다라고 부릅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이제 표면웹인데요. 이 부분들은 일종의 그 공적 공간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표면앱입니다.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없어도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죠. 다만 이 표면웹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저희가 아는 사이트 대부분인데 불구하고 전체 인터넷에 비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추정치이긴 한데요. 적게 보신 분들은 한 1%, 그리고 보통 한 10% 정도를 표면앱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딥웹이나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디웹이다 부른다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사적 공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쓰는 회원제 카페나 아니면 전자메일 서비스, 내부 전산망 같은 것이 전부 딥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이름 때문에 오해받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저희가 쓴 메신저 서비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다 이제 디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다크웹은 이 맨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아래. 예. 예. 네, 그렇다면 이 다크웹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다고 해도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우리말로 비유하자면 막장에 가장 가까운 그런 곳인데요. 예.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속 방법을 모르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네. 여기에 어니언 라우팅이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인데요. 이 기술은 1990년대 중반에 미국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미 정부에서요? 예, 이 통신 신호를 세계 여기저기로 막 돌려가지고 일단 이 IP 주소를 세탁을 하고요.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전용 웹브라우저를 써야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인터넷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나 익명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익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예. 이 정보기관의 감시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인터넷은 구조상 프라이버시가 솔직히 거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컴퓨터에서 누가 접속했는지가 모두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 정부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도 자신들이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기술을 개발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술을 혼자만 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만 쓴다라고 하면 누가 이걸로 접속했을 경우 아 미국에서 접속을 했구나라고 바로 알아챌 알 수 테니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요. 예.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굉장히 장단점이 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역할로 쓰인 사례도 있나요? 그렇죠. 이 정부기관의 추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개발된 만큼 이 기술을 쓰는 이용자 역시 남에게 감시당이 어렵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독자 정권에서 첩보기관의 눈을 피하면서 인터넷을 쓰길 원하는 사람들에겐 정말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해외에서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저널리스트라는 직업 특성상 그 정부의 감시당하는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약간 생명줄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군사 목적, 그 첩보 목적으로도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에 일어났던 튀니지 혁명인데요. 이때 시위자들이 정부의 눈을 피해서 의견을 나누던 장소가 바로 다크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약간 많이 유명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폭로한 것도 다크웹이고요. 브래들리 매닝이 이 미국의 이라크 민간인 살해 영상 공개한 곳 역시 다크웹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지키면서 인터넷을 쓰고 싶다라면 사실상 다크웹 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크웹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폐쇄형 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로로 접속하기도 어렵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P 추적도 쉽지 않아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크웹에는 6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위키리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어떤 익명으로 신고를 받는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암호화 패거리에서 해킹 기술을 토론하는 커뮤니티, 그냥 체스만 두는 곳도 있거든요. CIA랑 페이스북도 여기에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불법이고 절반 정도는 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큰 문제는 대부분 이게 두 가지 종류의 사이트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 아동 착취 콘텐츠와 관련된 사이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별 것들이 다 거래가 되는데요. 사기나 포르노, 인신매매, 해킹 요청, 심지어 청부살인 요청까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실제로 다크웹을 이용해서 약물 거래를 하다가 작년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해킹당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몇몇 사이트에서 해킹당했다. 저희들 개인정보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이 다크웹에 다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크웹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다, 접속해보고 싶다, 호기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들어가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다크웹 자체는 분명 필요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크웹을 접속할 수 있는지 하나서 그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굳이 접속해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아동 착취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접속만으로도 이게 범죄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수없이 많은 이제 콘텐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콘텐츠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속한 사용자까지 언제든지 잡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그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해킹당할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수많은 전 세계 사법 당국에서 이 다크웹에서 활동한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다크웹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다름 아닌 20대 한국 청년으로 밝혀진 가운데 과연 그의 양형이 적절한지가 또 다른 논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미국 법정에 섰다면 종신형을 받았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는데요.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초범이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제2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